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동구 앞 국회의원 이우성걸입니다. 총리님 나오시죠. 예, 총리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리님,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읽어보셨죠? 예, 뭐 예. 한참 오래 전에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바로 뭐 취임 예.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예. 취임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또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총리님,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되었습니까? 뭐 지금 그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대통령의 취임사 속에 많은 약속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켜진 게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경제는 위기이고 민생은 파탄났으며 정치는 불안하다고 합니다. 안보는 고립되고 외교는 실종되고 교육은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입법은 독주하고 공정사회는 깨어졌으며 나라는 철저히 분열되었다고 합니다. 총리, 문재인 정부 4년간 한 일이 국민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정권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정권도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정부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면은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이었는지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중에서 가장 잘한 경제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 양극화를 어떻게든 또 저소득층을 어떻게든 도와주기 위해서 소득주도 성장, 그러면서도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니까 혁신 성장, 예. 그리고 우리 경제 생태계가 그 나름대로 게임의 규칙을 지키자는 공정 경제, 요 세 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원래 총리님 예. 설명은 나중에 하시고요. 그럴까요? 어떤 게 가장 잘한 정책이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포용 성장. 그러면은 총리님 한번 봅시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4년 동안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니까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개 여론조사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화면 한번 보시죠. 특별히 잘한 게 없다가 35%로 1위입니다. 문재인 정부 4년 국정 운영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부정평가가 72%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정책은 부정평가가 80%가 나와서 말하여 낙제점 중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일반 국민은 어떨까요? 일반 국민들도 비슷한 평가였습니다. 경제운영 성과에 대한 부정평가 60.3%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런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좀 전에 총리님 말씀하셨듯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 성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등등입니다. 총리님,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책을 추진합니까? 아니면은 대통령님의 인식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정책을 추진하십니까? 네, 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추진했다는 이 정책이 왜 이렇게 국민들, 전문가 부정평가가 이렇게 높습니까? 그 전에 받았던 여러 가지 어두운 그런 유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대통령께서는 소득주도 성장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 코로나 위기가
그 흐름을 역류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리께서도 조금 전에 그런 취지의 동의 말씀인데 맞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의원님 말다시피 몇 가지 정책 패키지잖아. 예를 들면 예.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러니까 취약계층 결국은 보장. 예, 예. 코로나가 그렇게 됐는 게 아니라 제가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주요 지표 몇 개만 봐도 코로나 이전에 이미 우리 경제 문재인 정부 시작되고 난 뒤에 경제가 나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먼저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입니다. 2017년부터 3년 연속 성장을 떨어져 갖고 2019년도 2.2%로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입니다. 물론 작년에 마이너스 0.9%지만 다음은 1인당 GNI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 후생에 관련된 지표입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줄곧 상승했다가 2017년도에 3만 불에 진입을 했다. 그 이후에부터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 지출 어떻습니까? 2018년부터 민간 소비 계속 위축돼서 이를 메우기 위해서 정부 지출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 포함한 투자 2018년 마이너스로 크게 위축됐습니다. 실업률 절망적입니다. 2019년도에 3.8%로 18년 만에 최고입니다. 물론 코로나로 더욱더 악화됐지만 40대 일자리는 4년간 거의 44만 개, 43만 7천 개 줄어들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오히려 98만 6천 개 늘었습니다. 총리는 지난 4년간 지표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아까 윤영석 의원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경제가 이제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다른 어쩔 수 없는 한계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 무렵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코로나라든가 주변 조건 자체가 그렇게 또 만만치 않아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최근에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래도 말하자면 가장 적은 어떤 위축을 가져왔고 또 그것 자체가 최근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또 이 현실, 또 아까 의원님 말하자면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지만 임기 5년차 대통령 치고는 유례없이 지금 40%의 그래도 강고한 지지가 있다는 것은 최소한도 이 정책에 대해서 아직도 신뢰하고 있는 분이 그만큼 있다고 봐야 제가 되겠습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네. 숫자로 나타난 거고 경제 관련된 또 여론조사를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아까 여당 의원님께서 경제 성과를 이야기하시면서 개별 미시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우리 경제 전반적인 거시지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미시적인 거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면은 좋은 것만 좀 뽑으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거시지표인 GDP 그리고 GDP 성장률 1인당 GNI 포함해서 이런 거시지표를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소득주도 성장, 총리님, 소득주도 성장이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 양극화 자체를 극복함으로써 예, 우리 사회 경제가 결과고 스스로 하자는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소득을 증가시켜서 소비 지출을 늘리고 거기에 따른 생산을 늘리고 경제 성장을 이루어가겠다는 그런 것을 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하면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데 의도대로 지금 됐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아까 선순환을 그리겠다는 우리 의도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기결됐다는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부정적 평가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진위 계수가 이전 소득 등을 통해서 진위 계수가 나아졌다든지 5분위 배율이 나아졌다든지 등등 우리 사회 그동안 조금 너무 만연돼 있던 양극화의 여러 모순점을 조금씩 극복하려고 있는 지주로 어떤 그런 신호로서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진위계수 5분위 배율 다 좋습니다. 그 숫자는 기준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나 그래서 지금까지 쭉 관련된 흐름이 있지 사항은 않습니까? 예. 토론을 하면은
자기가 주장하는 숫자만 자꾸 주장을 하거든요. 좀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는 시점과 기준과 또 관련되는 사항을 같은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 자 총리님, 결국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에 가구당 평균 소득 5,924만 원이었는데 증가율 1.6%에 그쳤습니다. 이것은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 이후에 최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계소비지출 4년간 내리 감소하고 있습니다. 양극화 심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통계 수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진위계수도 있고 오분위 비율도 있고 애낀 지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 나타나는 거 보면은 소득 상위 20%인 오분위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소득은 줄어들었습니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명 지르고 국민들 일자리 잃어갔습니다. 그 다 통계로 나오잖아요. 또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제로 외쳤지만 결국은 이 4년 동안 비정규직이 95만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비정규직 줄일 수 있습니까? 줄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저임금, 지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속된 표현으로 델타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근로자들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 대신에 소득이 없는 삶, 그리고 투잡을 뛰어도 먹고 살기 힘든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전환 정책,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은행을 포함한 10대 공기업들 금년도 신규 채용 규모 절반 정도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이에 약자인 청년들의 취업 문제는 더욱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통계 한번 말씀드릴게요. 청년 체감 실업률이 25.1%입니다. 그리고 청년 구직 담년자도 21만 9천 명, 22만 명이 이루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 암울한 경제 실패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좋은 성과들이 나타나지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는 답답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 총리님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적인 후퇴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이 정도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현실 아닙니까, 의원님?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경제가 코로나19 이전부터 벌써 안 좋아졌던 데다가 코로나가 겹치면서 더욱더 안 좋아졌던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은 국가재정 나라 살림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총지출 기준으로 604조 4천억 사정 최대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본 예산 대비해서 예. 8.3% 증가했습니다. 예. 이러는 사이에 이제까지 흑자했던 통합재정 수지가 2019년부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관리재정 수지라는 통계 기준을 통합재정 수지로 돌리면서도 또 국가채무는 1068조로 말하여 국가채무 천조국 시대를 열었습니다. 총리님, 재정정자 언제쯤 줄이고 국가채무 통제할 방안 있습니까? 아마 재정당국은 지금 현재 2021년부터 25년까지 중기 재정 운용 계획에서 앞으로 지출 증가를 속도를 줄이겠다, 세수 기반을 확충하겠다 등을 통해서 또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겠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개선하게 나가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미래 세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비투성이의 나라 살림살이를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공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용보험기금이 2017년도에 10조 2,500억 정도의 적립금을 4년 만에 모조리 지금 탕진해서 깡통 기금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는 워낙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건 의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용보험에서 이 부분들을 받쳐주지 않으면 이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어려운 거죠. 왜 안 하시죠? 그거는 국회에다가 저희들이 안을 그 안을 보니까 네. 현상 유지 안도 있어요. 그게 개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실까지 포함해서 국회에서 좀 진지하게 논의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은 뒷일은 어찌됐든지 일단 선심부터 쓰고 보자는 그런 기조. 인기 없으니까 꼭 필요하지만 그런 정책도 안 하겠다. 인기 있는 정책만 하겠다. 좀 속된 표현 하겠습니다. 단 것은 삼키고 쓴 것은 후세에 넘기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뭐 어떤 부모가 자식들한테다가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일부러 넘기자고 하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도 어쨌든 어떤 성장의 기본 잠재력을 살리고 또 다음들을 위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도움 방안 그런 정책적 패키지 고민하고 또 그러면서도 지금 당장 일자리가 없는 분들에게 고용보험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호해 나가는 이런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통해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 특별고용 특고라든가 자영업하는 이런 분들조차도 이제는 어떤 이런 고용보험을 통해서 사회보험에서 그분들을 안전망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정책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총리님 지난 5월 취임사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더 이상 국민께 실망을 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게 됐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부동산 문제를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저희도 전문가들하고 몇 차례 만나 보았더니 좀 정부가 공급에 대한 의지를 좀 더 확실히 분명히 하고 그러면서 아까 여러 가지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분명히 하고 강화해 나간다면 지금이 거의 정말 마지막 어떤 그 고비가 아니겠냐는 그런 격려도 받았습니다. 의원님 아마 이제 대선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부의 그동안 좀 일관된 정책이 이제 조금씩 시장에 신호를 주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 사는 중산층이 월급 하나도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모으면 몇 년 만에 집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언론에 났더니 그게 한 17, 8년 걸린다고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처음에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만 해도 한 11년 정도 됐어요. 8년 더 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죠? 뭐 서울 집값이 워낙 많이 뛰어서 그게 왜 뛰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뛰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아마 이 정부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 완전히 빼앗았는 거 맞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지 어떻게 꿈을 뺏으려고 하겠습니까? 그 총리실 산하에 국책연구기관이 부동산 정책 관련된 보고서를 썼어요. 여기에 뭐라고 써있느냐면 이겁니다. 부동산 실정의 책임을 일반 국민의 탓으로 전가하고 있다. 국민을 향해 징벌적 과세 수준의 애먼 칼을 빼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그래도 뭐 국무총리가 감독기관으로 있지만 그래도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의 연구 내용에 대해서 뭐 총리가 그러면 동의하신다는 거네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뭐 평가를 해서 그러면 동의 못한다고 하면 또 다음 바꿀 건가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아까 대장 지역 개발 사업 관련됐는데 총리님 화천대유 이거 누구 건지 혹시 아십니까?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개별적인 내용은 제가 이제 알 수 있는 위치에 그러면은 총리실에서 자체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행자부로 하여금 지방공기업 감사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동안 몇 차례 뭐 감사도 받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면 이제 의원님들께서 그런 데 대한 관련 자료를 뭐 요청하시든가 이런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이 문제는 저희들이 뭐 어떻게 관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선 저희들이 그런 권한이 있는지부터 우선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경제는 총체적 난국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고집, 끝없는 확장 재정, 급증하는 국가 채무, 효과 없는 26건의 부동산 대책, 1,800조 원의 가계부채, 무너지는 공적연금기금 등 어느 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 미래 세대의 터전입니다. 당장 대선판의 돈풀기 멈추시고 4차 산업혁명 주창자인 클라우스 슈밥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새롭게 리셋하는데 국가 역량을 한데 모아서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성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 서귀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